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좀처럼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이 난 곳만 6곳이 넘습니다. 내일 강풍 예보도 있어서 오늘 밤까지 불길을 최대한 잡는 게 중요한데요. 먼저 사흘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경남 산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임예은 기자, 아직 산불 진화 작업이 한창인 거죠? 네, 이곳 산청은 산불이 발생한 지 오늘로 사흘째입니다. 이 연기와 구름 때문에 헬기가 뜨지 못했는데 점심이 지나서부터 투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30대가 넘게 투입됐습니다. 전체 43km 화선 중에서도 여전히 13km는 불길이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후 4시 기준 진화율은 70%로 파악이 됐는데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어제 상황을 보더라도 이 오전까지 70%였던 진화율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이 오후에는 30%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또 이 해가 진 뒤에는 헬기 작업 역시 어렵습니다. 밤 시각에 최대한 불길이 번지지 않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진화 작업에 나섰던 4명이 숨졌는데 이 진화 작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산불 현장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대원들을 만나봤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대원들은 안타까워하면서도 지금 진화 상황이 매우 어렵다라고 입을 모아 얘기했습니다. 준비한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시종일관 바람이 말썽이었습니다. 강한 바람 한 번이면 불길은 순식간에 몸집을 키웠습니다. 수시로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진화 작업은 어려운 걸 넘어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바람이 자주 방향이 바뀌고 이러면 번거로운데. 어제 오후 진화 작업에 나선 9명이 고립됐고 끝내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남 창녕군 소속 산불 진화대원 3명과 공무원 1명이 순직했습니다. 1996년 동두천 산불 이후 다수의 진화대원이 희생된 건 29년 만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계속 수시로 바뀐다거나 또 예상치 못하게 화재가 또 커졌다거나 이런 영향으로 해서 고립된다거나 이런. 4년차 산불 진화대원조차 이번 산불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불이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요. 등지고 하는데도 이제 바람이 또 갑자기 바뀌어버리니까. 원칙대로 산불을 등지고 진화 작업에 나서도 무용지물이란 겁니다. 흙과 땀을 뒤집어 써가며 며칠째 일하고 있지만 이 불이 나중에 바람이 이어서 이리 튀어버리면 상당히 열점이 많거든. 그저 날씨가 도움을 주길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빈소는 마련이 된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숨진 진화대원과 이 공무원 모두 이곳 산청의 한 장례식장에 임시 안치가 돼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반부터 이 창녕에 마련된 빈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유족들 비통함을 참지 못하고 끝내 오열했습니다. 이 생전에 90대 노모를 부양하던 대원, 또 상황실에서 일하다가 인력이 부족해 급파된 대원까지 이 안타까운 사연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내일 군민체육센터에 합동 분향소를 엽니다. 내일 오전 9시부터 조문객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에서 JTBC 임예은입니다. 경북 의성 산불도 아직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이 축구장 6,400개에 달해서 올해 산불 가운데 피해가 가장 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윤도열 기자, 뒤로 무너진 건물이 보이는데 이번에 피해를 입은 곳이죠? 네, 제 뒤로 거대한 건물이 폭삭 무너진 모습 보이실 겁니다. 어젯밤 난불이 아직 안 꺼지면서 소방차가 지금도 계속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납품하는 공장인데요. 공장을 확장하면서 건물을 새로 지었고 다음 주 준공을 앞뒀는데 산불이 옮겨 붙으면서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 회사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불똥이 이렇게 날라오면서 막 다발성으로 이제 막 불이 옮겨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아예 이제 수습도 안 되는 상황이고, 처참한 심정이네 진짜. 네, 그리고 피해가 거기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이곳 의성은 종일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뿌연 연기가 뒤덮었습니다. 산을 넘고 또 넘어도 불이 계속 이어졌고 이러다 보니 주택 74채가 전소되는 등 모두 100여 곳이 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 400명가량이 체육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현재 축구장 6,400개에 달하는 4,650헥타르가 산불 영향구역으로 올해 가장 큰 산불입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불을 끈 수치, 진화율은 좀 올랐습니까? 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잡을 수 있을 줄 알았던 불은
저녁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걷잡을 수 없이 불이 크게 번졌습니다. 오늘 아침엔 진화율이 2.8%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어제보다는 바람이 좀 잦아들었고 헬기 52대를 이곳 의성에 집중하면서 현재 진화율은 59%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이 고비인데요. 어제도 강한 골바람이 불면서 불이 거세졌는데 헬기는 이제 못 뜨지만 인력 3,700여 명을 동원해서 밤사이 불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 JTBC 윤도열입니다. 대형 산불은 울산 울주와 경남 김해 등 전국 곳곳에서 확산됐습니다. 집을 비우고 피신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용암이 녹아내리듯 불길이 산 허리를 계속 파고듭니다. 어제 낮 시작된 울주 산불은 몇 시간 뒤 고속도로마저 집어삼켰습니다. 소방차가 달리며 물대포를 쏘지만 짙은 연기는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사방을 둘러싼 연기가 너무 두려워 아이는 겁에 질렸습니다. 와, 뜨거운데. 되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광경을 또 처음 봤었고. 불이 밤새 번지면서 피해 예상 면적은 축구장 250개 크기 180헥타르로 늘면서 산불 3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산세가 아름답다 해서 이름 붙은 영남 알프스 산줄기들은 이틀째 자욱한 연기와 매캐한 가스 속에 그 모습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진화율은 70%를 넘겼지만 오늘 밤 강풍이 불 가능성이 높아 인근 6개 마을 867명에게 또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없다가도 이거 번다고 저 번다고 지금. 경남 김해에도 산불 2단계가 내려져 비상이었습니다. 피해 예상 면적은 90헥타르, 축구장 125개 크기로 추산되는데 시내 아파트 단지까지 뿌연 연기에 뒤덮였습니다. 연기가 우리가 여기서 거리가 한 8km 됩니다. 공장에 아주 대형 불이 난 줄 알았습니다. 전쟁터처럼 군용 헬기까지 물을 길어 날랐고 진화대원들은 방화선을 지키느라 사투를 벌였습니다. 큰 불길은 잡았지만 다시 확산할 우려가 큽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6건이 넘습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예보된 상황이라 또 한 번 산불 공포가 불어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이렇게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진 건 공기가 워낙 건조한 데다가 강한 서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람은 이른바 남고 북저 현상이 만들어낸 건데 어떻게 한반도를 덮친 건지 송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은 1시간 반 만에 동쪽으로 27km를 번졌습니다. 이처럼 빠르게 불길이 확산한 건 남서풍이 강하게 불어온 탓입니다. 남쪽 고기압은 시계 방향, 북쪽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며 바람을 일으켰는데 이게 맞물리면서 한반도를 덮친 겁니다. 이 서풍은 백두대간을 넘어가며 대기를 바짝 마르게 하고 기온을 크게 올렸습니다.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를 때 차고 건조해졌다가 정상을 넘어 내려가면서 다시 따뜻해지는 팬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 때문에 백두대간 동쪽 대부분은 완전히 메말라 건조주의보가, 동해안 지역은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게다가 대구 27도, 울산 25도 등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초여름 수준까지 올라 공기를 더 뜨겁게 달궜습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런 대기 상황을 마치 드라이기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시료 습도가 50% 아래면 큰 불이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경북 청송은 11%, 의성은 13%, 경남 산청은 12%인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사이 전국적으로 총 44건의 크고 작은 산불이 났고 이 중 12건이 아직 진화 중입니다. 기상청은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과 경상권 내륙, 충북 등은 내일도 매우 건조할 걸로 예측했습니다. 이후 27일쯤 돼야 전국에 비가 올 걸로 예보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오늘로 딱 100일째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번 주말이 마지막 집회가 될 거란 예상이 매주 빗나가는 상황에도 도심에선 수십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잇따라 열려왔는데요. 광화문 현장으로 가보죠. 자, 하예빈 기자,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주말을 맞아서 탄핵에 찬성하는 진보 성향 단체와 야권 의원들 그리고 시민들까지 야당 추산 총 100만여 명이 이곳에 모였었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입니다. 앞서 탄핵 촉구 집회는 180여 개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이곳 광화문뿐만 아니라 광주 등 지역에서도 매일 이어져 왔었는데요. 오늘은 정비 차원에서 하루 쉬고 내일부터 다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네,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좀 만나봤습니까? 네, 오늘이 벌써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100일째 되는 만큼 대부분 길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에 대한 피로감과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빨리 탄핵이 결정이 나가지고 좀 이 혼란 속에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너무 필요해요. 국민이 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할 건데 할 거면 빠르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돈이고 시간 쓰는 건데 각자를 위해서도 빠르게 처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한다고요? 네, 민주당은 내일부터 이곳 광화문에서 천막 당사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일부가 이곳에 상주하면서 당 공식 회의도 광화문 현장에서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당을 비상체제로 운영해서 헌법재판소의 빠른 파면 선고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JTBC 하혜빈입니다. 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헌재가 어서 각하 또는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정치권 목소리는 윤세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100일째를 맞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요구만 있으면 되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원위원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무능력이 입증된 썩은 감자는 가만히 해서 분리해야 한다며 탄핵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시기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민주당이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결국은 삼권 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대놓고 파면해라? 아주 결론을 주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당 내부에선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관들 사이 탄핵 인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각하 또는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대형 산불에 대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야권에선 당장 재난을 부적절하게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왔고 여당은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해 생명을 잃은 진화대원과 공무원 4분의 명복을 빕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소셜미디어에 내놓은 입장입니다. 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석방 메시지를 올린 뒤 약 2주 만에 처음으로 낸 공식 메시지입니다. 이번 메시지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가용한 자산을 총동원해서 산불을 빨리 진화하길 바란다는 내용도 들어있었는데 이에 정치권에서는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정부를 거론한 게 적절하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윤석열이 오늘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마저 대통령직 복귀라는 망상과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방화범이라고 겨냥하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내란에 불을 낸 방화범 아닙니까? 즉시 파면하고 구속시키는 것이 산불 진화, 내란의 불을 진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의 파면이 진화이다. 내란을 진화하는 것이 산불 진화와 같은. 반면 여당 지도부는 아무 말도 없으면 더 이상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됐을 뿐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이고
그런 국가 재난 사태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충분히 그런 메시지를 내야 된다. JTBC 황예린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결되는 쟁점도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 사건의 결과를 짐작할 수 있는 예고편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국회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로 내란 방조를 꼽았습니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를 도왔거나 적어도 묵인했다는 겁니다. 피청구인은 스스로 증언하고 있듯이 국무회의는 사실상 없었고 간담회 수준의 흠결 많은 국무회의를 수수방관한 책임이 큽니다. 헌재가 한 총리의 방조 여부를 판단하려면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은 쟁점을 심리하게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관심입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조장했다고 주장하지만 한 총리 측은 법안이 위헌이었다고 반박합니다.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헌정 질서의 기본 정신에도 도저히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쟁점으로 꼽히는 내란 죄철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 사건에서도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동일한 자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변수는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미달 여부입니다. 한 총리 측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 정족수가 국무위원이 아닌 대통령을 기준으로 한 200명이라고 주장하는데 헌재에서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리게 돼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겹치는 쟁점 판단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헌법학자인 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과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앞서 보셨지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내일 나올 텐데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날짜는 아직 잡히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법 전문 기자로 헌법재판소를 오래 이제 취재를 해 오셨는데 당초에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안 나오고 있네요. 그 선고 시기를 헌법재판소가 조정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선고 시기를 좀 늦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애초 이번 달 14일 금요일이 유력했는데 그 날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로 11일, 박근혜 대통령 14일, 윤 대통령 그날 선고했으면 17일째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한 주 더 미뤄졌을 때만 해도 뭐 소수 의견을 좀 정리를 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은 이번에 문제가 많이 제기된 절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다시 한 주가 늦춰지면서 이거는 의견 작성을 명분으로 해서 지연을 하려는 재판관들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다 추측에 불과하긴 한데 그러는 이유를 뭐라고 보실까요? 그 선례나 아니면은 그 재판 절차, 평의 절차를 보면은 선고를 미룰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그 파면 의견이 예를 들어서 6명을 채웠다. 6명 내지 7명이다 하면은 소수 의견을 내는 사람들이 그 소수 의견을 주장하면서 이 의견을 써야 되겠다 하면서 시간을 끌 수가 있고요. 심지어 8명 전원 일치가 됐을 경우에도 뭐 별개 의견을 쓰겠다는 이유로 해서 늦출 수가 있습니다. 별개 의견이 없다 하더라도 주심이 본인이 결정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역시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모아진 의견이 이제 기각이다. 그래서 재판관 그 파면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5명밖에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선고 시기는 다수결로 정하거든요. 최종적으로. 그 5명이 이대로 기각 의견이 나가는 것을 반대해서 선고 시점을 계속 늦출 수도 있죠. 이론상은. 그 재판관 6명이 안 채워질 가능성, 그러니까 기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뭐 이건 저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금 이 사건의 내용이나 변론 과정을 보면 6명을 채워서 파면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언제쯤 선고가 나올까요? 지난주 이 시간에 노희범 변호사가 나와서 이제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나와서 이제 지난주에는 선고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매우 합리적인 예측이었는데요. 지금 합리적인 예측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뭐 합리적으로 또 생각하면 이번 주에 나와야 되겠지만 당위적인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위적으로 반드시 이번 주에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일단은 결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변론 종결로 선고까지 시간이 길어지면 네. 아직까지는 보안이 잘 지켜지고 있지만 언제 결론이 유출될지 모르는 것이고요. 결론이 유출됐을 경우에 선고 전에 불복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피청구인이든 청구인이든 선고 전에 불복 선언이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완전히 권위를 잃고 헌법재판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번 주에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안이 매우 철통같이 지켜져 왔는데 그럼 그 사이에 뭔가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이 보안이라는 게 결국 뭐 시간과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보도들 중에서 일부는 재판소 내의 실제 얘기와 뭐 비슷하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좀 더 지나면 보안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뭐 언급하시기도 했지만 지난주에 저희랑 인터뷰하신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들이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해서 선고 날짜를 뭐 늦추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은 이제 노희범 변호사가 전직 연구관이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도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실제로는 그 사건을 늦춰가지고 문제된 경우 많았습니다. 90년대에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 선거일을 고지하지 않아서 헌법소원이 들어갔었는데 재판소에서 계속 끌고 선고를 안 해서 뭐 헌법소원 당사자가 사건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예, 정치적인 이유로 뭐 결론을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시면 관습헌법 같은 경우는 이론을 완전히 뛰어넘은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지금은 4월로까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4월로 가면은 이제 4월 중순에 이제 재판관 두 사람이 퇴임을 하는데요. 뭐 가정이긴 하지만 지금 이번 주에 선고를 못하고 4월로 넘어가면은 조금만 더 있으면은 거의 이제 재판관이 두 명이 이제 퇴임하는 상황이 되고 그럼 6명이서는 재판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 상황까지는 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끝으로 내일 이제 나올 텐데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는 좀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한 총리가 이제 탄핵된 이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뭐 만역 재판관을 비롯해서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게 있는데 그 네. 부분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났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한 총리가 임명하지 않은 기간이 짧고 또 한편으로는 권한 대행이 탄핵된 건 처음이어서 권한 대행의 파면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결정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회 한 총리가 국무총리이긴 하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인 시절에 탄핵 소추가 됐기 때문에 네. 정족수 문제가 있습니다. 네네. 국무총리라면 151표, 그다음에 대통령이라면 200표인데 권한 대행이고 192표로 탄핵 소추가 됐거든요.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절차 위반이라고 본다면 각하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범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 진입하던 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구간은 열차 운행이 중단돼서 승객들이 한때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부산 김해공항에선 승객을 태운 택시가 갑자기 청사로 돌진해서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정진 기자입니다. 열차 앞부분이 선로를 이탈한 채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안전모를 쓴 작업자들은 사고 수습을 위해 빠르게 이동합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서울 2호선 신도림역에 들어오던 열차가 열차의 진입을 막는 차막이 시설과 부딪혀 탈선했습니다. 다행히 운행하기 직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홍대 입구역부터 서울대 입구역까지 외선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지하 구간이다 보니까 현장의 상황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정확하게 복구 시간이 추정될 수는 없지만 승객들은 크게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지금 출근하는 길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깜깜하네. 많이 늦을 것 같은데요. 버스는 한 번도 이용을 안 해봐서 노선도 잘 모르고. 승객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이 내선순환 방향과 다르게 이렇게 외선순환 방향은 텅 비어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1번 출구에서 대체 버스를 운영 중이라는 문구까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운행이 중단된 구간엔 버스 11대가 긴급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화물차 앞부분이 까맣게 터버린 채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5분쯤 서울 정릉터널을 지나던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터널 인근의 통행이 막힌 탓에 1시간 반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택시 앞부분이 찌그러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건물 기둥은 깨지고 보도블럭은 부서졌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김해국제공항에서 승객을 태운 택시가 갑자기 인도와 청사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택시 운전자는 숨지고 승객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방문했던 한국인 여행객 3명이 열흘째 실종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된 곳은 열흘 전 연쇄 추돌 사고가 난 고속도로 근처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장소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 3명이 열흘째 실종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50대 여성 김모 씨와 김 씨의 여동생 그리고 딸 등 3명은 현지 시간 13일 그랜드 캐니언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 중 연락이 끊겼습니다. 김 씨 일행은 당초 지난 17일 한국으로 귀국할 예정이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한국에 있는 가족이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지 경찰이 확인한 렌터카의 마지막 위치 정보는 실종 당일 연쇄 추돌 사고가 난 40번 고속도로 주변이었습니다. 당시 눈폭풍이 몰아쳐 40번 고속도로에선 22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대형 사고입니다. 경찰은 사고 지역과 인근 병원 등을 중심으로 실종자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영사를 현장에 파견해 현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내일부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다시 시행됩니다. 서울, 잠실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막판 매수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규제를 피한 마포, 성동, 광진구 등은 매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걸 예상한 매도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걸로 보입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모여있는 서울 잠실의 인근 부동산입니다. 정부 합동단속으로 문은 닫았지만 문의 전화는 물밀듯이 몰려듭니다. 어저께도 밤늦게 오셔서 보시고 오늘도 계속 문의들을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러고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하루 앞두고 매수를 고민한 겁니다. 토어제가 다시 시행되면 팔기 어려워질 걸로 예상한 매도자들은 막판까지 다른 매물보다 가격을 낮춰 내놓고 있습니다. 는 이미 다 잡았고 어저께 선에서 되게 끝났고 그저께는 한 3-4개 팔린 것 같아요. 어제는 25평만 2개에서 팔렸다고. 토어제 시행 이후 강남 3구와 함께 반짝 상승세를 탔던 마포, 성동, 광진, 강동구 등은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토어제 재지정 발표 직전인 지난 18일과 비교했을 때 마성광 지역은 1% 이상 매물이 빠졌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만큼 매도자들이 풍선 효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매물을 걷어들였다는 분석입니다. 매수자들도 대출 제한 등 정부의 추가 규제 움직임을 살피며 일단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입니다. 그동안은 워낙 안 되다가 한동이 되니까 좀 됐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막 뜨겁다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어제가 예고보다 길어질 경우 이들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에 시행되는 상호 관세를 특정 국가를 겨냥한 표적 관세로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불공정 무역 국가로 거론되고 있어서 고세율 부과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워싱턴 정강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2일부터 부과하는 상호관세는 더 표적화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상호관세는 미국의 관세를 부과하는 만큼 상대국에도 똑같이 매기는 방식입니다.
이걸 모든 국가에 일괄 적용하지 않고 특정 국가를 겨냥한 일종의 표적 관세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국가별 부과 방침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What's going to happen on April 2nd, each country will receive a number that we believe that represents their tariffs. 특히 트럼프의 한 측근은 한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이 불공정 무역 국가로 지목됐다고 블룸버그에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우리나라를 주요 표적으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트럼프 행정부는 고세율 관세가 부과될 이른바 더티 15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걸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정부도 고세율 부과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전방위 협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내 이 양국 간의 교역의 틀을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이라 저희는 길게 보고.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교육부가 고려대 의대생 일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일부 의대생이 온라인 채팅방에서 학생들의 복학 신청을 막기 위해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은 걸 실명으로 인증하라고 요구한 혐의입니다. 고려대는 지난 21일까지 등록금을 내야 제적이 안 된다고 안내해 왔습니다. 압박을 느낀 일부가 복귀하려 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발전 포럼에 2년 만에 참석했습니다. 중국이 해마다 세계 주요 재계 인사를 초청해서 투자 유치를 논의하는 행사입니다. 이 회장은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방문해 레이준 회장도 만났는데 차량용 전자 전기 장비를 의미하는 전장 사업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이 이번 방중 기간에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지도 관심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 넉 달 만에 최대 규모의 격전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접경 지역 메툴라 마을에 미사일이 발사됐다며 곧바로 레바논 전역에 보복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헤즈볼라는 자신들이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이스라엘이 공격을 위한 구실을 꾸민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격전으로 최소 8명이 숨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프로야구가 1982년 출범 이후 첫 대기록을 썼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개막 2연전 모든 경기가 매진됐습니다. 2년 연속 1,000만 관중을 향한 시작이 좋은데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LG와 롯데의 개막 2차전이 열린 잠실 야구장은 경기 시작 전부터 설렘과 흥분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LG 팬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LG 파이팅! 항상 가을 야구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올해도 또 속아보겠어요. 다치지 마시고 파이팅! 롯데 사랑한다! 더욱 뜨거워진 프로야구 열기 속에서 전국 5개 구장 모두 이틀 연속 매진 기록을 썼습니다.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주말 이틀간 총 21만 9,900명이 5개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LG는 문보경이 이틀 연속 홈런을 날린 데 이어 박동원과 오스틴, 송찬희, 문정빈까지 5개의 홈런을 몰아치며 이틀 연속 롯데를 큰 점수차로 꺾었습니다. LG 좌완 손주영은 7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첫 승을 올렸습니다. 대구에서도 4개의 홈런이 터졌습니다. 삼성 디아즈가 2개의 홈런을 쏘아 올렸고 박병호와 김영훈까지 가세하며 안방에서 키움을 상대로 2연승을 쓸어 담았습니다. SSG는 선발 김광현이 노련한 투구로 삼진 8개를 잡으며 시즌 첫 승을 따냈습니다. 타선에선 정준재가 3타점 맹타를 휘두르며 두산을 상대로 2연승을 거뒀습니다. 수원에선 이번 시즌 첫 연장 혈투가 펼쳐졌습니다. 11회 말 원아웃 1, 2루 상황에서 KT 배정대가 한화 마무리 주현상을 상대로 끝내기 안타를 쳐 어제의 역전패 아픔을 씻어냈습니다. KBO는 연장전을 올해부터는 11회까지로 줄였습니다. 광주에선 NC 박민우가 기아 양현종을 상대로 2타점 3루타를 터뜨리며 이호준 신임 감독에게 첫 승을 안겼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포근한 봄 날씨가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 안팎이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광주 21도, 대구 23도로 예상됩니다. 대기는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동해안과 경상권 내륙, 충북 등의 건조특보가 유지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광주 전남과 경남 남해안에 비가 예상되지만 1mm 내외로 약하게 오겠습니다. 기상청은 목요일쯤 전국에 비가 올 걸로 내다봤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